검은 먹물을 풀어놓은 듯한 밤하늘을 찢어밟길 기세로 뇌전이 내리꽂히며 북한산 자락을 대낮처럼 환하게 비추었습니다. 굵은 빗줄기가 기와 지붕을 때리는 소리는 마치 수천 마리의 말이 달리는 말발굽 소리처럼 요란했고 산짐승들의 울음소리마저 집어삼킬 듯한 기세였습니다. 윤명자 여사는 거실 통유리창 앞에 서서 지팡이 끝을 바닥에 단단히 고정한 채 폭풍우가 몰아치는 정원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굽은 등 뒤로 길게 늘어진 그림자는 마치 웅크린 호랑이처럼 기묘한 위압감을 풍기고 있었습니다. 은퇴 후 10년이라는 긴 세월을 이 외딴 저택에서 세상과 담을 쌓고 지내왔지만 그녀의 감각은 여전히 면도날처럼 예리하게 살아있었습니다. 오늘따라 가슴 한구석을 짓누르는 묵직한 불안감은 단순한 기우가 아님을 그녀의 본능이 끊임없이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거대한 포식자가 어둠 속에서 숨을 죽이고 먹잇감을 노려볼 때 느껴지는 서늘한 살기와도 같았습니다. 그녀는 마른 침을 삼키며 떨리는 손으로 쇼를 여미었고 시선은 굳게 닫힌 철제 대문을 향해 고정되었습니다. 그 순간 벼락이 내리치는 굉음 사이로 둔탁하고 묵직한 금속성의 충돌음이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천둥 소리에 묻혀 듣지 못했을 그 미세한 파열음을 윤명자 여사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매섭게 빛났고 거실 구석 어둠 속에 그림자처럼 서 있던 김 실장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수십 년간 그녀를 그림자처럼 보필해온 김 실장은 주인의 눈빛만 보고도 상황을 파악하고 즉각 반응했습니다. 김 실장은 군더더기 없는 동작으로 우비를 걸치고 고성능 손전등을 집어들며 현관을 나섰습니다. 윤명자 여사 역시 더 이상 창가에 머물러 있을 수 없어 불편한 다리를 이끌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열린 문틈으로 밀려들어와 그녀의 얼굴을 때렸지만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고 어둠 속을 헤치고 나가는 김 실장의 불빛을 쫓았습니다. 불빛은 빗줄기를 뚫고 대문 앞을 이리저리 비추다가 바닥의 한 지점에 고정되었습니다. 빗속에서 들려온 김 실장의 비명에 가까운 외침은 윤명자 여사의 심장을 덜컥 내려앉게 만들었습니다. 평소 태산같이 침착하던 그가 그토록 다급한 목소리를 낸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참변이 일어났음을 의미했습니다. 그녀는 지팡이의 의지에 빗속으로 뛰어들었고 미끄러운 박석 계단을 위태롭게 내려가 대문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녀는 평생 잊지 못할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진흙탕 속에 널브러진 것은 두 개의 작고 여린 생명이었습니다. 7살이나 되었을까 싶은 사내아이와 계집아이가 서로를 껴안은 채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었습니다. 사내아이는 마치 자신의 몸으로 동생을 보호하려는 듯 계집아이 위를 덮고 있었는데 그 하얀 셔츠는 이미 붉은 선혈로 흥건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빗물에 씻겨 내려가는 붉은 핏물은 바닥의 돌틈을 타고 뱀처럼 구불거리고 있었습니다. 윤명자 여사는 끓어오르는 비명을 가까스로 삼키며 김 실장에게 사내아이를 안으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녀 자신은 떨리는 팔을 뻗어 진흙투성이가 된 계집아이를 조심스럽게 안아 올렸습니다. 아이의 몸은 놀라울 정도로 가벼웠고 빗물에 젖은 피부는 얼음장처럼 차가워 이미 체온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체온이라도 나눠주려는 듯 아이를 품에 꽉 안고 저택 안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거실로 들어온 두 사람은 아이들을 이태리산 벨벳 소파 위에 눕혔습니다. 값비싼 가구가 피와 진흙으로 더러워지는 것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윤명자 여사는 하녀들에게 당장 뜨거운 물과 구급상자 그리고 깨끗한 수건을 가져오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과거 천일그룹을 호령하던 시절의 서슬 퍼런 위엄이 서려 있어 집안의 고용인들은
혼비백산하여 움직였습니다. 따뜻한 물수건으로 계집아이의 얼굴에 묻은 진흙을 닦아내자 창백하지만 기품 있는 이목구비가 드러났습니다. 감겨있는 눈과 파랗게 질린 입술은 안쓰러움을 자아냈지만 그 모습이 어딘가 모르게 나직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윤명자 여사의 손길이 잠시 멈칫했습니다. 기억의 저편에 묻어두었던 너무나 그리워서 꿈에서조차 부르지 못했던 누군가의 얼굴이 아이의 얼굴 위로 겹쳐 보였기 때문입니다. 한편 김 실장은 사내 아이의 젖은 옷을 가위로 잘라내고 있었습니다. 옷감이 찢어지며 드러난 아이의 등은 참혹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채찍이나 몽둥이 같은 둔기에 맞은 듯한 검붉은 피멍들이 등 전체를 뒤덮고 있었고 날카로운 것에 베인 상처들은 입을 벌린 채 피를 토해내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사고의 흔적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한 명백하고 악의적인 폭력의 결과물이었습니다. 윤명자 여사는 분노로 치를 떨며 사내 아이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아이의 가슴팍에 묻은 오물을 닦아내던 그녀의 손끝에 무언가 딱딱하고 차가운 것이 닿았습니다. 낡은 셔츠 속에 숨겨져 있던 목걸이 줄이 밖으로 흘러나왔습니다. 그녀는 무심코 그 줄을 잡아당겼고 그 끝에 매달린 영롱한 초록빛 물체를 보는 순간 숨이 턱 막히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최고급 비치를 깎아 만든 용이 여의주를 물고 승천하는 형상의 펜던트였습니다. 거실의 샹들리에 불빛을 받아 신비로운 광채를 뿜어내는 그 빛이 목걸이는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물건이었습니다. 윤명자 여사의 동공이 지진이 난 듯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펜던트의 뒷면을 뒤집어 확인했습니다. 그곳에는 윤지환이라는 이름 석자가 힘있는 서체로 음각되어 있었습니다. 10년 전 불의의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그녀의 외아들 지환이 성년이 되던 날 그녀가 직접 주문 제작하여 걸어주었던 바로 그 갑오였습니다. 아들이 실종되면서 함께 사라졌던 그 목걸이가 지금 피투성이가 된 낯선 아이의 목에 걸려 있다는 사실은 그녀의 이성을 마비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윤명자 여사는 비틀거리는 다리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사내 아이의 얼굴을 훑어 내려갔습니다. 숱이 많은 눈썹, 오뚝한 콧날, 그리고 고집스러워 보이는 인매까지 죽은 아들의 어릴 적 모습과 소름 끼칠 정도로 닮아 있었습니다.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었고 확신은 거대한 슬픔의 파도가 되어 그녀를 덮쳤습니다. 지환아, 내 아들 지환아. 그녀의 입에서 억눌린 신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아이의 차가운 뺨을 어루만졌습니다. 아들은 죽었지만 그의 피는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들은 하늘이 그녀에게 내려준 마지막 기회이자 죽은 아들이 피눈물로 지켜낸 생명들이었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주름진 볼을 타고 하염없이 흘러내려 아이의 뺨 위로 떨어졌습니다. 김 실장 역시 목걸이를 확인하고는 충격에 빠져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 역시 도련님을 누구보다 아꼈던 사람이기에 이 상황이 주는 의미를 뼈저리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젖은 눈가를 훔치며 윤명자 여사의 어깨를 부축했습니다. 지금은 슬퍼하고만 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아이들의 숨소리는 점점 옅어지고 있었고 누군가 이 아이들을 이 지경으로 만든 자들이 밖에서 기회를 엿보고 있을지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윤명자 여사는 김 실장의 손길에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거칠게 닦아내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슬픔으로 가득 찼던 그녀의 눈빛은 순식간에 차갑게 가라앉아 마치 얼음장 밑을 흐르는 강물처럼 서늘한 살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늙고 병든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가족을 건드린 자들을 응징하기 위해 지옥에서 돌아온 복수의 화신이었습니다. 김 실장, 당장 장 원장에게 연락하게. 그녀의 목소리는 낮지만 단호했습니다.
수술 도구를 완벽하게 갖춰서 오라고 해. 그리고 보안팀을 전원 소집시켜. 지금 이 시간부터 이 집 개미 새끼 한 마리도 못 들어오게 막아야 해. 만약 정보가 새어나간다면 자네 목을 내놓아야 할 거야. 김 실장은 깍듯하게 고개를 숙이며 즉시 전화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윤명자 여사는 소파에 누워있는 두 아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고통 속에서도 서로의 손을 놓지 않고 있는 남매의 모습에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아이들의 이마에 차례로 입을 맞추며 나직이 맹세했습니다. 걱정 마라. 이제 할미가 곁에 있으니 아무도 너희를 건드리지 못한다. 그녀의 손이 아이들의 작은 손을 감싸 쥐었습니다. 너희를 이렇게 만든 놈들, 내 아들을 죽음으로 몰고 간 놈들, 그 누구라도 용서치 않을 것이다. 내 뼈가 부서지는 한이 있어도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해주마. 그녀는 창밖의 어둠을 향해 시선을 돌렸습니다. 폭풍우는 여전히 맹렬한 기세로 몰아치고 있었지만 윤명자 여사의 마음속에 이는 폭풍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직감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들을 쫓아온 자들은 단순한 유괴범이 아니라는 것을. 그 배후에는 10년 전 아들의 죽음과 관련된 거대한 음모가 도사리고 있음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제 긴 잠에서 깨어날 시간이었습니다. 은퇴한 여제 뉴띠가 다시 왕좌에 앉아 피해 숙청을 시작할 때가 온 것입니다. 윤명자 여사는 지팡이를 꽉 쥐었습니다. 그녀의 주름진 손등 위로 핏줄이 곤두섰습니다. 오늘 밤 이 북한산 자락의 낡은 별장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요새이자 적들을 향한 가장 치명적인 덫이 될 것입니다. 장 원장이 이끄는 의료진이 거실로 들이닥치자 빗소리와 천둥소리로 가득했던 공간은 순식간에 날카로운 의료기구 부딪히는 소리와 긴박한 지시사항들로 채워졌습니다. 소독약 냄새가 눅눅한 비 냄새를 밀어내며 퍼져나갔고 윤명자 여사는 뒷짐을 진 채 그 모든 과정을 매의 눈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석상처럼 굳어 있었지만 맞잡은 두 손은 하얗게 질릴 정도로 힘이 들어가 있어 내면의 동요를 짐작게 했습니다. 간호사들이 능숙한 솜씨로 아이들의 혈관을 찾아 수액 바늘을 꽂는 동안 장 원장은 신중하게 사내아이의 상처를 살폈습니다. 피와 진흙으로 엉겨붙은 셔츠 조각을 가위로 잘라내자 드러난 피부는 그야말로 처참한 지경이었습니다. 날카로운 물체의 베인 자상들은 깊고 험악했으며 등 전체에 퍼져 있는 검풀은 멍 자국들은 단순한 구타의 흔적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짐승만도 못한 짓입니다. 장 원장이 낮은 목소리로 탄식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는 30년 넘게 의사 생활을 해왔지만 이토록 어린아이에게 가해진 무자비하고 악의적인 폭력의 흔적 앞에서는 평정심을 유지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을 진정시키며 소독솜을 집어들었고 상처 부위를 닦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는 깊은 무의식 속에서도 고통을 느끼는 듯 미간을 찌푸리며 신음했습니다. 옆 침대에 누운 계집아이의 상태도 심각하기는 매한가지였습니다. 외상은 오빠보다 덜했지만 앙상하게 드러난 갈비뼈와 푹 꺼진 볼은 극심한 영양실조 상태임을 보여주었습니다. 탈수 증세로 인해 혈관이 잘 잡히지 않아 간호사가 애를 먹을 정도였습니다. 이 아이들이 도대체 어떤 지옥 같은 시간을 견뎌왔는지 굳이 말로 듣지 않아도 그 앙상한 몸이 모든 것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윤명자 여사는 더 이상 그 참혹한 광경을 지켜볼 수가 없어 고개를 돌렸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불덩이가 치밀어 올라 숨조차 쉬기 힘들었습니다. 그녀는 비틀거리는 걸음을 옮겨 서재로 향했습니다. 김 실장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뒤따르려 했지만 그녀는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지금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위로가 아니라 냉철한 이성과 확실한 정보였습니다. 서재의 문을 열자
10년 전 은퇴하던 날 그대로 멈춰버린 시간이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먼지 쌓인 책상과 주인을 잃은 만년필, 그리고 벽면을 가득 채운 경영 서적들이 고요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윤명자 여사는 책상 아래 비밀 금고를 열고 낡은 위성 전화기를 꺼냈습니다. 전원 버튼을 누르자 희미한 불빛이 들어왔고 그녀는 기억 속에 봉인해 두었던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 연결음이 몇 번 울리기도 전에 상대방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오랜만입니다, 회장님. 변조된 듯한 건조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윤명자 여사는 감정을 억누른 채 단도직입적으로 명령을 내렸습니다. 지금 즉시 내 아들 윤지환의 처와 아이들에 대한 모든 정보를 캐내라. 최근 일주일간의 행적, 그리고 그들을 쫓는 자들의 정체까지 낱낱이 파악해서 보고해. 전화를 끄는 윤명자 여사는 책상 위에 놓인 액자를 집어들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환하게 웃고 있는 아들 지환과 수줍은 미소를 띤 며느리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출신이 한미하다는 이유로 결혼을 반대하고 끝내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자신의 옹졸함이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그 오만함 때문에 아들을 잃었고 이제는 손주들마저 사지로 내몰렸다는 죄책감이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위성 전화기의 벨소리가 정막을 깨뜨렸습니다. 윤명자 여사는 떨리는 손으로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정보원의 보고는 그녀가 예상했던 최악의 시나리오보다 훨씬 더 잔혹하고 충격적이었습니다. 며느리는 불과 사흘 전 고속도로에서 의문의 덤프트럭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보고에 따르면 사고 직후 정체불명의 사내들이 병원 영안실과 아이들의 학교 주변을 배회하는 것이 목격되었습니다. 영리한 지훈이 동생을 데리고 미리 도망치지 않았더라면 두 아이 역시 엄마를 따라갔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덤프트럭 운전사는 사고 직후 해외로 도주했으며 그 배후 자금을 추적한 결과 종착지는 천일그룹 비서실 명의의 차명 계좌였습니다. 최태섭, 윤명자 여사의 입에서 으르렁거리는 짐승 같은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최태섭은 그녀의 아들 지환과 대학 동기이자 그녀가 가장 신임했던 비서실장 출신이었습니다. 아들이 사고로 죽은 후 시리에 빠진 그녀를 대신해 그룹을 맡아주겠다며 충성을 맹세했던 자가 바로 그였습니다. 그 모든 것이 철저하게 계산된 연극이었다는 사실에 치가 떨렸습니다. 10년 전 아들의 죽음 또한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을 것이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확신으로 굳어졌습니다. 최태섭은 그룹을 집어삼키기 위해 적통 후계자인 지환을 제거했고 이제는 훗날 화근이 될지도 모르는 지환의 아이들까지 뿌리 뽑으려 한 것입니다. 인간의 탈을 쓰고 어찌 그런 금수만도 못한 짓을 저지를 수 있는지 윤명자 여사의 온몸이 분노로 전율했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더 이상 슬픔에 잠긴 할머니가 아니었습니다. 눈빛은 형형하게 빛났고 굽은 등은 꼿꼿하게 펴져 있었습니다. 그녀 안에 잠들어 있던 철의 여인이 긴 잠에서 깨어난 것입니다. 그녀는 다시 수화기를 들고 김 실장을 호출했습니다. 김 실장, 지금 즉시 보안팀을 최상위 등급으로 격상시켜 별장 반경 5km 내에 쥐새끼 한 마리도 얼씬거리지 못하게 하고 만약 수상한 자가 보이면 즉시 제 앞에서 지하 창고로 끌고 오라고 해. 그녀의 목소리에는 서리빨 같은 냉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강 변호사에게 연락해 내일 아침 일찍 이리로 오라고 유언장을 다시 작성해야겠어. 거실로 돌아온 윤명자 여사는 한결 평온해진 아이들의 얼굴을 마주했습니다. 장 원장은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났고 고비는 넘겼다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이들은 진통제 덕분에 깊은 잠에 빠져 있었지만 여전히 서로의 손을 놓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 애틋한 모습에 윤명자 여사의 눈시울이 다시 붉어졌습니다. 그녀는 지훈의 침대 곁에 의자를 끌어다 앉았습니다. 붕대로 칭칭 감긴 아이의 작은 몸을 바라보며 그녀는 조용히 아이의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습니다. 지훈의 이마에 맺힌 식은땀을 닦아주며 윤명자 여사는 아이의 귓가에 나직이 속삭였습니다. 그것은 아이에게 하는 말이자 자기 자신에게 거는 피의 맹세였습니다. 지훈아, 지우야, 편히 자거라. 이제 무서운 꿈은 끝났다. 그녀의 손이 아이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이 할미가 약속하마. 너희를 울게 만든 그놈들, 너희 부모를 앗아간 그 악마들에게 지옥이 무엇인지 똑똑히 보여주마. 그들이 쌓아 올린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뼛속까지 후회하게 만들어줄 것이다. 창밖의 빗줄기는 잦아들었지만 먼 하늘에서 들려오는 천둥 소리는 여전히 으르렁거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다가올 거대한 전쟁의 서막을 알리는 북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윤명자 여사는 아이들의 곁을 지키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어둠 속에서 빛나는 그녀의 눈동자는 먹이를 노리는 맹수처럼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날이 밝으면 세상은 바뀔 것입니다. 은둔하던 노부인은 사라지고 복수의 칼날을 쥔 냉혹한 승부사가 그 모습을 드러낼 것입니다. 최태섭이 자신의 승리를 자축하며 샴페인을 터뜨리고 있을 지금, 이 낡은 별장에서는 그의 파멸을 위한 카운트다운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윤명자 여사는 굳게 다짐했습니다. 내 손주들의 눈에서 흐른 눈물만큼 놈들의 눈에서는 피눈물이 흐르게 하리라고. 서울의 화려한 스카이라인이 내려다 보이는 천일그룹 회장실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최태섭 회장은 분노를 참지 못하고 손에 들고 있던 크리스탈 위스키 잔을 벽을 향해 집어 던졌습니다. 산산조각난 유리 파편들이 바닥에 흩어지는 소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는 고개를 숙인 채 벌벌 떨고 있는 부하 직원을 향해 핏발선 눈을 부라렸습니다. 부상당한 어린 것들 2명을 놓쳤다고? 그것도 내 눈앞에서 감쪽같이 증발해 버렸다는 게 말이 되나? 최태섭의 목소리는 낮지만 살기가 등등했습니다. 그는 완벽주의자였고 자신의 앞길에 방해가 되는 아주 작은 걸림돌조차 용납하지 않는 성격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순간에 꼬리가 밟힐 수 있는 흔적을 남겼다는 사실이 그를 견딜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부하 직원은 식은땀을 흘리며 더듬거리는 목소리로 보고를 이어갔습니다. 폭우 때문에 북한산 자락 근처에서 놈들의 흔적을 놓쳤습니다. 워낙 숲이 우거지고 지형이 험한 곳이라 수색의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회장님, 그 근처에는 윤명자 전 회장님의 별장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아이들이 그곳으로 숨어들었을 가능성이. 윤명자, 최태섭은 이를 갈며 그 이름을 되뇌었습니다. 그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창밖을 응시했습니다. 그는 그 늙은 노파가 이빨 빠진 호랑이가 되어 은둔 생활을 하며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 아이들이 운명처럼 그녀를 찾아갔다면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복잡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는 아주 작은 위험 요소라도 미리 제거해야만 했습니다. 그는 마호가니 책상을 손가락으로 두드리며 결단을 내렸습니다. 알파팀을 보내 산 전체를 샅샅이 뒤져. 그 낡은 별장도 예외는 아니야. 그의 명령은 잔혹하고 단호했습니다. 만약 그 노파가 방해된다면 같이 처리해. 단순 강도 사건으로 위장하면 그만이다. 오늘 밤 안으로 모든 뒤처리를 깔끔하게 끝내야 해. 한편 깊은 산속 별장의 정적 속에서 희미한 새벽빛이 안개를 뚫고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박지우는 무거운 눈꺼풀을 힘겹게 들어 올리며 신음했습니다. 온몸을 짓누르는 고통이 밀려왔지만 그는 본능적으로 옆을 더듬었고
여동생 지우의 규칙적인 숨소리를 확인하고 나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방은 영화에서나 보던 고급 가구들로 채워진 낯선 공간이었습니다. 지우는 등에서 느껴지는 쓰라린 통증을 무시하고 상체를 일으켰습니다. 그의 생존 본능이 비상벨을 울리고 있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인지, 안전한 곳인지, 아니면 엄마를 죽게 만든 나쁜 사람들이 파놓은 또 다른 함정인지 파악해야만 했습니다. 그때 방문이 조용히 열리고 은발의 노부인이 쟁반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방 안 가득 퍼지는 고소한 전복죽 냄새에 지훈의 텅 빈 위장이 요동쳤습니다. 하지만 소년의 눈빛은 여전히 경계심으로 가득 차 있었고 작고 여린 몸은 마치 언제든지 공격할 준비가 된 야생동물처럼 팽팽하게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일어났구나. 윤명자 여사가 쟁반을 협탁에 내려놓으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과거 경쟁자들을 압도하던 차가운 시선과는 달리 따스함이 묻어났습니다. 그녀는 침대 가장자리에 조심스럽게 앉아 잃어버린 아들을 쏙 빼닮은 소년의 얼굴을 애틋하게 바라보았습니다. 누구세요? 지훈이 갈라진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강렬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어른들을 믿지 않았습니다. 어른들은 거짓말을 하고 자신들을 해치려 했기 때문입니다. 윤명자 여사는 슬픈 미소를 지으며 주머니에서 밤새 깨끗이 닦아둔 용 모양의 비취 목걸이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걸 기억하니? 그녀가 목걸이를 들어 보이며 물었습니다. 지훈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것은 엄마가 항상 소중하게 숨겨두었던 아빠의 유일한 유품이라고 했던 바로 그 목걸이였습니다. 내가 이 목걸이를 너희 아빠에게 주었단다. 내가 바로 너희 할미야. 그녀의 목소리가 젖어들었습니다. 지훈의 눈 속에 담겨 있던 적대감이 서서히 허물어지고 그 자리를 혼란과 희미한 희망이 채웠습니다. 그는 노부인의 얼굴을 자세히 뜯어보며 자신의 얼굴과 닮은 점을 찾아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 쌓아 올렸던 마음의 벽이 무너져 내리자 그는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윤명자 여사는 아이를 따뜻하게 끌어안아 주었습니다. 이제 괜찮다. 할미가 여기 있어. 그녀는 아이의 등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위로했습니다. 그 소란에 지우도 부스스 눈을 떴습니다. 상황을 파악한 지우 역시 안도감에 휩싸여 할머니의 품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서로의 온기를 나누며 세 사람은 피로 이어진 끈끈한 유대감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평화로운 순간은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깨졌습니다. 김 집사가 굳은 표정으로 들어왔습니다. 굳이 말하지 않아도 윤명자 여사는 그 눈빛만으로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피 냄새를 맡은 늑대들이 예상보다 훨씬 빨리 둥지 앞까지 찾아온 것입니다. 그녀는 아이들을 품에서 떼어내며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죽을 먹고 있으렴 기운을 차려야지. 그녀는 안심시키듯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할미가 손님들을 좀 맞이하고 오마, 아무 걱정 말고 여기서 쉬고 있어라.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단호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방을 나서는 순간 윤명자 여사의 표정은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인자한 할머니의 모습은 사라지고 천일 그룹을 호령하던 냉철한 여제 뉴디가 귀환했습니다. 그녀는 지팡이로 바닥을 규칙적으로 두드리며 복도를 걸었습니다. 놈들은 몇 명이지? 그녀가 앞만 보며 물었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인원은 12입니다. 중무장한 상태로 북쪽 숲을 통해 접근하고 있습니다. 김 집사가 그녀의 뒤를 따르며 보고했습니다. 추적을 피하기 위해 해외 루트를 통해 고용된 전문 용병들로 보입니다. 그는 저택 곳곳에 설치된 숨겨진 카메라들의 영상을 보여주는 태블릿을 건넸습니다. 윤명자 여사는 화면을 힐끗 보며 안개 속을 은밀하게 이동하는
검은 형체들을 확인했습니다. 그들의 움직임은 절도 있고 신속했습니다. 자신들이 힘없는 토끼를 사냥하러 왔다고 착각하고 있는 멍청한 사냥꾼들이었습니다. 그녀의 입가에 차가운 조소가 걸렸습니다. 그들은 수십 년간 요새화된 사자굴로 제 발로 걸어 들어오고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를 것입니다. 외곽 방어 시스템 가동해. 일단 레벨 1로 시작하지. 보안 통제실로 들어서며 그녀가 차분하게 지시했습니다. 정원까지 들어오게도. 자신들의 실수를 깨닫기 전에 공포부터 맛보게 해줘야지. 그녀는 지휘관석에 앉아 모니터를 응시하며 조작 패널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밖에서는 용병들이 철조망을 절단하고 별장의 푸른 잔디밭으로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그들은 서로 수신호를 보내며 산계했고 임무 성공을 확신했습니다. 저택은 고요하고 무방비 상태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선두에 선 남자가 정원의 석재 보도블록을 밟는 순간 고요한 정원에 미세한 기계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와 동시에 별장의 모든 창문에 설치된 육중한 강철 셔터가 굉음을 내며 일제히 닫혔습니다. 갑작스러운 소음에 침입자들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지붕에 설치된 서치라이트가 켜지며 강렬한 백색 빛이 그들을 비췄습니다. 윤명자 여사의 목소리가 외부 스피커를 통해 천둥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지옥에 온 것을 환영하네, 신사분들. 정원에 설치된 수십 개의 고광도 서치라이트가 일제히 켜지자 칠흑 같던 밤은 대낮처럼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갑작스러운 빛의 폭격에 용병들은 시력을 잃은 듯 눈을 가리며 비명을 질렀고 그들의 전술 대형은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윤명자 여사는 보안 통제실의 모니터를 통해 그 혼란스러운 광경을 차가운 눈으로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가볍게 콘솔 위의 버튼을 누르자 정원 곳곳에 숨겨져 있던 스프링클러가 작동하며 최루액이 섞인 고압의 물줄기를 뿜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독한 가스와 물세례에 용병들이 기침을 하며 바닥을 구르는 사이 어둠 속에서 김 집사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 단정한 정장 차림이 아닌 활동하기 편한 전술 복장을 갖춘 그는 마치 그림자처럼 소리 없이 적들에게 접근했습니다. 그의 손에 들린 것은 살상 무기가 아닌 삼단봉이었지만 특수부대 교관 출신인 그의 손에서는 그 어떤 칼보다도 위협적인 무기가 되었습니다. 으악! 둔탁한 타격음과 함께 용병 하나가 허공으로 붕 떴다가 바닥에 처박혔습니다. 김 집사의 움직임은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고 정확했습니다. 그는 당황하여 허공에 총질을 해대려는 용병의 손목을 비틀어 제압하고 뒤에서 달려드는 적의 명치를 가격하여 기절시켰습니다. 혼란에 빠진 용병들은 보이지 않는 유령과 싸우는 듯한 공포에 질려 전의를 상실해 갔습니다. 불과 10분도 채 지나지 않아 최태섭이 자랑하던 정의의 알파팀은 전멸했습니다. 윤명자 여사는 그제야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현관으로 걸어나갔습니다. 빗물과 진흙 범벅이 되어 무릎 꿇려진 용병 대장 앞에는 김 집사가 굳건히 서 있었습니다. 노부인은 쓰러진 남자들을 혐오스러운 벌레 보듯 내려다보며 떨고 있는 대장의 턱을 지팡이 끝으로 들어 올렸습니다. 최태섭이 고작 이 정도 수준의 찌꺼기들을 보내 나를 시험하려 들다니 실망스럽군.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위압감은 폭우보다 거셌습니다. 용병 대장은 공포에 질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정보에 따르면 이곳은 힘없는 노인과 어린아이들만 있는 쉬운 사냥터여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건드린 것은 잠자고 있던 거대한 용의 영린이었습니다. 내 놈들의 목숨을 살려두는 이유는 단 하나다. 윤명자 여사는 품에서 미리 준비해둔 작은 USB 메모리와 서류 봉투를 꺼내 대장의 품에 던졌습니다. 주인에게 돌아가서 전해라.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고.
내 집 마당을 더럽힌 대가는 아주 비쌀 것이라고 말이다. 그녀는 김 집사에게 눈짓을 했고 집사는 그들을 트럭에 짐짝처럼 실어 쫓아내 버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천일그룹 회장실은 다시 한번 발칵 뒤집혔습니다. 밤새 연락이 두절되었던 알파팀이 처참한 몰골로 본사 로비에 버려졌다는 보고가 올라왔기 때문입니다. 최태섭은 덜덜 떨며 자신의 책상 위에 놓인 피 묻은 서류 봉투를 노려보았습니다. 그 봉투 겉면에는 우아한 필체로 오랜만이구나 태섭아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것은 죽은 줄로만 알았던 혹은 늙어서 이빨 빠진 호랑이가 되었다고 믿었던 윤명자 여사의 친필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연 최태섭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그 안에는 그가 지난 5년 동안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빼돌린 비자금 장부의 원본 사본과 그의 최측근 이사들의 약점이 담긴 리스트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USB에는 그가 경쟁사를 무너뜨리기 위해 사주했던 불법 도청과 해킹의 증거 파일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이것들이 언론에 공개된다면 그는 하루아침에 파멸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 늙은 여우가. 최태섭은 공포와 분노가 뒤섞인 비명을 지르며 서류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그는 자신이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다고 믿었던 모든 것이 사실은 윤명자 여사의 손바닥 위에 있었다는 사실에 전율했습니다. 그녀는 은퇴한 것이 아니라 그저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명분이 생기자 그녀는 망설임 없이 칼을 뽑아 들었습니다. 최태섭은 즉시 비서실장을 호출하여 고함을 질렀습니다. 당장 보안팀을 교체해. 그리고 이사회 소집해. 내부에 첩자가 있는 게 분명해. 그렇지 않고서야 이 자료들이 밖으로 나갈 리가 없어. 의심의 씨앗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곁을 지키는 부하들조차 믿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윤명자 여사의 노림수는 정확했습니다. 그녀는 적의 내부에 공포와 불신이라는 독을 심어 자멸을 유도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태풍이 지나간 북한산 별장의 아침은 평화로웠습니다. 지난밤의 소란을 전혀 모른 채 푹 자고 일어난 지훈과 지우는 식당으로 내려왔습니다. 식탁에는 따뜻한 수프와 갓 구운 빵이 차려져 있었고 윤명자 여사는 창가에 앉아 신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햇살을 받으며 앉아있는 그녀의 모습은 어젯밤의 냉혹한 심판관과는 전혀 다른 인자한 할머니 그 자체였습니다. 잘 잤니, 아가들? 그녀가 안경을 벗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지우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식탁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는 밤사이 어렴풋이 들렸던 굉음과 사람들의 비명소리를 기억하고 있었지만 눈앞의 평온한 광경에 그것이 꿈이었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김 집사가 들어와서 보고하는 모습에서 미묘한 긴장감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 어젯밤에 나쁜 사람들이 왔었나요? 지훈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이의 예리한 직감에 윤명자 여사는 잠시 놀랐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숨길 필요가 없었습니다. 아이들도 자신들이 처한 상황을 이해하고 강해져야 했습니다. 그래, 왔었단다. 하지만 걱정 말거라. 할머니가 쫓아냈으니까. 우리를 잡으러 온 거죠? 엄마처럼 우리도 죽이려고. 지우가 울먹이며 오빠의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공포에 질린 아이들의 모습을 보며 윤명자 여사의 가슴이 찢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아이들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고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단호하고 강인했습니다. 잘 듣거라. 너희는 윤씨 가문의 아이들이야. 내 아들 윤지환의 피를 이어받은 소중한 보물들이지. 그녀는 두 아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 할미가 살아있는 한 그 누구도 너희 털끝 하나 건드릴 수 없다. 내가 약속하마. 너희를 울게 만든
그 나쁜 놈들이 피눈물을 흘리게 만들어줄 거야. 그녀의 확신에 찬 목소리는 아이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지우는 주먹을 꽉 쥐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할머니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거대한 힘을 느꼈고 처음으로 자신이 안전하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윤명자 여사는 아이들을 식탁에 앉히고 김 집사를 불렀습니다. 아이들 식사가 끝나면 가정교사를 불러라. 그리고 변호인단에게 연락해. 내일부터 공식적으로 움직일 것이다. 이제 방어전은 끝났습니다. 윤명자 여사는 본격적인 반격을 준비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최태섭을 감옥에 보내는 것으로 끝낼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모래성을 그가 보는 앞에서 하나하나 무너뜨려 그를 철저하게 고립시키고 절망 속에 빠뜨릴 계획이었습니다. 그것이 가문의 이름을 더럽히고 혈육을 해친 배신자에게 내리는 그녀만의 형벌이었습니다. 서울의 금융가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손에 의해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화요일 아침이었지만 대한민국 경제를 움직이는 주요 은행장들과 투자회사 대표들은 이른 새벽부터 정체불명의 전화를 받고 식은땀을 흘려야 했습니다. 발신번호 표시 제한으로 걸려온 그 전화의 주인은 단 한마디의 인사도 없이 그들이 수십 년 전 빚졌던 마음의 빚들 청산할 때가 왔음을 알렸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하고 우아했지만 그 안에 담긴 힘은 거역할 수 없는 절대적인 명령과도 같았습니다. 천일그룹 본사 최태섭 회장의 집무실은 흡사 폭격을 맞은 전쟁터와 다름없었습니다. 벽에 걸린 대형 스크린 속 주가 그래프는 마치 낭떠러지에서 추락하듯 가파른 하락 곡선을 그리고 있었고 비서실의 전화기들은 쉴 새 없이 울려대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최태섭은 헝클어진 머리를 감싸 쥐고 붉게 충혈된 눈으로 모니터를 노려보았습니다. 불과 하루 만에 그룹의 시가총액이 10%나 증발해 버린 것입니다. 회장님, 제1금융권에서 대출 만기 연장을 거부했습니다. 자금 회수 통보가 들어왔습니다. 재무이사가 사색이 되어 뛰어들어와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주요 원자재 공급 업체들도 일제히 계약 보류를 통보해왔습니다. 위약금을 물어주더라도 거래를 중단하겠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최태섭은 이빨이 부서져라 꽉 깨물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시장의 반응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정교하게 설계한 천일그룹의 숨통을 끊어놓기 위한 조직적인 공격이었습니다. 그는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윤명자. 그 늙은 여우가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게 분명해. 당장 김은행장 연결해. 내가 직접 따져 물을 테니까.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김은행장의 부재 중이라는 핑계뿐이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형님, 아우 하며 골프를 치던 사이였던 재계의 인사들이 약속이나 한 듯 그를 피하고 있었습니다. 최태섭은 그제야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쥐고 있다고 믿었던 권력은 사실 윤명자가 쌓아 올린 기반 위에 서 있었을 뿐이며 그녀가 그 기반을 흔들기 시작하자 자신의 제국은 모래성처럼 무력하게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같은 시각 북한산 별장의 서재에서는 전혀 다른 분위기의 대화가 오고 가고 있었습니다. 윤명자 여사는 고풍스러운 가죽 소파에 앉아 찻잔을 들고 있었고 그 맞은편에는 백발이 성성한 노신사가 정중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국내 최대 로펌의 대표 변호사이자 윤 여사의 오랜 친구인 강 변호사였습니다. 자네가 부탁한 대로 법적인 그물은 다 쳐두었네. 강 변호사가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최태섭의 횡령, 배임, 그리고 10년 전 지환이 사고와 관련된 정황 증거들까지 검찰 내 제자들에게 언지를 주었으니 신호만 떨어지면 즉각 압수수색에 들어갈 걸세. 윤명자 여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네, 친구. 하지만
아직은 아니야. 쥐를 잡으려면 도간에 완전히 든 것을 확인해야지. 섣불리 움직였다가 놈이 해외로 도피라도 하면 골치 아파져. 놈이 스스로 막다른 골목에 몰려 제 발로 무덤을 팔 때까지 조금만 더 조이자고. 그때 서재문이 빼꼼히 열리고 지훈이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며칠 사이 아이의 안색은 훨씬 좋아져 있었고 멍 자국도 제법 옅어져 있었습니다. 할머니, 들어가도 돼요? 아이의 눈빛에는 호기심과 함께 어른스러운 차분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윤 여사는 미소를 지으며 손짓했습니다. 오너라, 지훈아, 인사드리렴. 강 할아버지시다. 지훈은 예의 바르게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강 변호사는 지환을 쏙 빼닮은 아이를 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세상에, 정말 지환이 어릴 때와 판박이로구나.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주다니. 그는 감격에 겨워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윤 여사는 지훈을 옆에 앉히고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그래, 무슨 일이니? 지훈은 자고 있고? 네, 지훈은 낮잠 잤어요. 지훈이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망설이다가 책상 위에 놓인 체스판을 가리켰습니다. 할머니, 아까부터 혼자 체스를 두고 계시던데 저한테도 가르쳐 주실 수 있어요? 아빠가 체스를 아주 잘했다고 엄마한테 들었어요. 윤 여사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습니다. 그녀는 묵묵히 체스판을 정리하고 기물들을 다시 배치했습니다. 좋다. 어디 한번 배워보자꾸나. 체스는 단순한 놀이가 아니란다. 이것은 전쟁이고 경영이며 인생과도 같은 거지. 그날 오후 윤명자 여사는 손자에게 체스의 규칙을 넘어선 수의 읽기를 가르쳤습니다. 그녀는 폰 하나를 움직일 때도 그 뒤에 숨겨진 의도와 결과를 생각하게 했습니다. 놀랍게도 지훈은 스펀지처럼 그녀의 가르침을 흡수했습니다. 아이는 단순히 규칙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판 전체의 흐름을 읽으려고 노력했습니다. 할머니, 지훈이 퀸을 움직이며 물었습니다. 왜 킹은 가장 중요한 말인데 뒤에 숨어만 있어요. 나쁜 사람들은 힘이 세니까 마음대로 다 부수고 다니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이기는 거 아니에요? 윤 여사는 잠시 말을 멈추고 손자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습니다. 아이는 최태섭 일당에게 당한 폭력의 기억 때문에 힘에 대한 두려움과 갈망을 동시에 느끼고 있는 듯했습니다. 그녀는 킹을 들어 올리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훈아, 진정한 힘은 소리를 지르거나 주먹을 휘두르는 데서 나오지 않는단다. 그것은 야만이지. 진정한 왕은 자신의 힘을 함부로 드러내지 않아. 조용히 판을 읽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결정적인 순간에 단 한 번의 움직임으로 승부를 결정짓는 거란다. 그녀는 킹을 내려놓으며 덧붙였습니다. 소란스러운 자는 빈 깡통과 같아. 최태섭을 보아라. 지금쯤 그는 불안에 떨며 소리를 지르고 있겠지. 그것이 패배자의 모습이란다. 지훈은 골똘히 생각에 잠겼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 것 같아요. 할머니처럼 조용하지만 무서운 사람이 진짜 센 사람이라는 거죠? 윤 여사는 소리내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무서운 사람이라니 이 녀석하고는. 하지만 그녀의 가슴 속에는 뜨거운 것이 차올랐습니다. 이 아이는 제목이었습니다. 단순히 핏줄이라서가 아니라 본능적으로 리더의 자질을 타고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이 아이를, 그리고 지우를 누구보다 강하고 현명한 후계자로 키워내겠다고. 한편 최태섭은 점점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자금줄은 막혔고 이사회에서는 그의 경영 능력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 위기를 타개할 획기적인 한 방이 필요했습니다. 불안감을 잠재우고 건재함을 과시할 쇼가 필요했습니다. 그는 비서실장을 불러
광기 어린 눈빛으로 지시했습니다. 다음 주에 예정된 창립기념일 파티를 앞당겨. 장소는 호텔이 아니라 본사 대강당이다. 언론사란 언론사는 다 불러 모아. 그리고 그는 잠시 뜸을 들이다가 비릿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새로운 비전 선포식을 할 거라고 해. 내가 건재하다는 걸 세상에 보여주겠어. 그는 자신이 파놓은 함정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조명 아래서 자신의 결백과 능력을 과시하려는 그 오만함이 오히려 그를 가장 완벽한 표적으로 만들어줄 것이라는 사실을 그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윤명자 여사는 강 변호사를 통해 최태섭의 갈라 파티 소식을 전해 듣고는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드디어 미끼를 물었군.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준비하게. 그날이 바로 심판의 날이 될 걸세.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정원에는 지우가 뛰어놀고 있었고 지우는 테라스에 앉아 체스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폭풍우가 지나간 하늘은 더없이 맑고 푸르렀습니다. 하지만 윤 여사는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폭풍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다가오는 갈라 파티에서 그녀는 10년 만에 세상 밖으로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최태섭의 화려한 무대가 아니라 그의 처절한 몰락을 위한 단두대가 될 것입니다. 기다려라, 내 아들아.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삭였습니다. 내 억울함을 풀어주고 내 아이들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날이 머지않았다. 천일그룹 본사 대강당은 화려한 샹들리에 불빛 아래 대한민국 정재계의 거물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최태섭 회장은 억지 미소를 지으며 손님들과 악수를 나누고 있었지만 그의 등줄기에는 식은땀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번 신비전 선포식을 통해 추락하는 주가를 방어하고 자신을 향한 의혹의 시선들을 잠재워야만 했습니다. 행사장 곳곳에는 그가 고용한 사설 경호원들이 삼엄한 경계를 펼치고 있었고 그는 이것이 자신을 지켜줄 최후의 방패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단상 위에 오른 최태섭은 마이크를 잡고 목청을 높였습니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오늘 천일그룹은 과거의 영광을 넘어 새로운 도약을 시작하려 합니다. 한간에 떠도는 악의적인 루머들은 경쟁사들의 비열한 음해일 뿐이며 저 최태섭은 제 목숨을 걸고 이 그룹을 지켜낼 것입니다. 그의 연설은 열정적으로 들렸지만 참석자들의 반응은 냉담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들 역시 이미 기울어가는 배에서 탈출할 타이밍을 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때 굳게 닫혀있던 대강당의 거대한 이중문이 굉음을 내며 활짝 열렸습니다. 웅장한 음악 소리가 멈추고 수백 명의 시선이 일제히 입구로 쏠렸습니다. 그곳에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차려입은 경호원들이 양옆으로 도열한 가운데 전설 속으로 사라졌던 철의 여인 윤명자 여사가 지팡이를 짚고 당당하게 서 있었습니다. 윤 여사는 10년의 세월이 무색할 만큼 압도적인 카리스마를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칠흑 같은 검은색 한복 정장을 입은 그녀의 모습은 마치 심판을 하러 내려온 저승사자처럼 서늘하고 위엄이 넘쳤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양옆에는 깔끔한 정장과 드레스를 입은 두 아이, 지훈과 지우가 긴장된 표정으로 할머니의 손을 꼭 잡고 서 있었습니다. 장내는 순식간에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고 카메라 플래시만이 미친 듯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최태섭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마이크를 쥔 손을 부들부들 떨며 소리쳤습니다. 경호원, 뭐 하는 거야? 당장 저 미친 노인네를 끌어내. 하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가 고용한 경호업체는 이미 윤 여사의 입김이 닿아 있는 곳이었고 현장을 통제하는 진짜 권력은 이미 넘어간 상태였습니다. 윤 여사는 지팡이로 바닥을 쿵쿵 두드리며 마치 모세가 바다를 가르듯 인파를 헤치고 단상을 향해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길을 터주었고
웅성거림은 경외감으로 바뀌었습니다. 저 아이들을 봐. 윤지환 전무님이랑 똑같이 생겼어. 세상에 죽은 줄 알았던 손주들이 살아 있었던 거야? 수군거리는 소리가 파도처럼 퍼져나갔습니다. 윤 여사는 단상 바로 아래까지 걸어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치는 최태섭을 차가운 눈으로 올려다보았습니다. 내려와라, 최태섭. 윤 여사의 목소리는 마이크 없이도 강당 전체를 울릴 만큼 또렷하고 힘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는 네가 앉을 곳이 아니다. 주인 없는 빈집에 들어와 주인 행세를 하더니 이제 진짜 주인이 돌아왔으니 그 더러운 가면을 벗을 시간이다. 그녀의 일갈에 최태섭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최태섭은 마지막 발악을 하듯 소리쳤습니다. 이 늙은이가 노망이 났나? 여기는 내 회사야. 내가 피땀 흘려 키운 내 왕국이라고. 어디서 정체불명의 아이들을 데려와서 사기극을 벌이는 거야. 그는 경비 책임자에게 눈짓을 했지만 책임자는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윤 여사는 김 집사에게 눈짓을 했고 김 집사는 단상 옆에 있는 메인 스크린의 컨트롤 박스를 조작했습니다. 화려한 천일그룹의 홍보 영상이 꺼지고 거대한 스크린에는 지지직거리는 노이즈와 함께 낯익은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그것은 10년 전 윤지환의 차량의 브레이크 조작을 지시하는 최태섭의 전화 통화 녹음 파일이었습니다. 이어서 최근 며칠간 그가 살인 청부업자들에게 아이들을 찾아 반드시 제거하라고 명령하는 음성이 생생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장내는 경악에 찬 비명과 탄식으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최태섭은 귀를 막으며 당장 꺼버려. 이건 조작이야. 딥페이크라고. 라며 절규했지만 스크린에는 연이어 그의 비자금 장부와 차명 계좌 내역들이 낱낱이 공개되었습니다. 참석자들은 그 방대한 범죄의 증거 앞에서 말을 잃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횡령이 아니라 한 가문을 멸문시키려 했던 악마의 소행이었습니다. 윤 여사는 천천히 단상 위로 올라가 최태섭의 손에서 마이크를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벌벌 떨고 있는 그를 발로 차구석으로 밀어버린 뒤 당당하게 청중을 향해 섰습니다. 그녀는 지훈과 지우를 단상 위로 불러 자신의 양옆에 세웠습니다. 두 아이는 수많은 시선에 겁을 먹었지만 할머니의 굳건한 모습에 용기를 얻어 고개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윤 여사가 입을 열자 장내는 다시 쥐 죽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10년 전 저는 사랑하는 아들을 잃고 슬픔에 잠겨 세상을 등졌습니다. 그 틈을 타이 간악한 자가 회사를 장악하고 제 며느리와 손주들을 10년간 쫓아다니며 괴롭혔습니다. 여기 있는 이 아이들이 바로 제 아들 고 윤지환의 핏줄이자 천일그룹의 진정한 후계자들입니다. 윤 여사는 지훈의 목에 걸려있던 비취 목걸이를 꺼내어 카메라를 향해 들어보였습니다. 영롱한 초록빛을 뿜어내는 용 문양의 빛이, 그것은 천일그룹 창업주가 물려준 가문의 징표이자 경영권의 상징이었습니다. 늙은 원로들은 그 목걸이를 보자마자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였습니다. 의심할 여지 없는 정통성의 증명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오늘부로 최태섭을 회장직에서 해임하고 그가 저지른 모든 불법 행위에 대해 법의 심판을 받게 할 것입니다. 또한 저는 제 남은 생을 바쳐 이 아이들이 훌륭한 경영인으로 성장할 때까지 그룹을 정상화시키는데 모든 것을 쏟아부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녀의 선언은 단호했고 진정성이 가득했습니다. 그 순간 대강당의 문이 다시 열리고 강 변호사와 함께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최태섭 씨, 당신을 살인교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수갑이 채워지는 철컥 소리가 강당의 정적을 깼습니다. 최태섭은 이거는 뭐야? 윤명자, 네가 날 이렇게 만들고 무사할 것 같아?
라고 악을 썼지만 수사관들에 의해 질질 끌려나가는 그의 모습은 비참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가 끌려나가는 뒷모습을 보며 윤 여사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10년을 묵혀온 체증이 내려가는 순간이었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시렸습니다. 복수는 끝났지만 떠난 아들과 며느리는 돌아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을 잡고 있는 따뜻한 온기가 그녀를 현실로 잡아 끌었습니다. 지훈과 지우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그녀를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윤 여사는 아이들을 향해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굽혀 아이들을 꼭 껴안았습니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할머니와 손주들의 포옹은 그 어떤 보석보다 빛나는 장면을 연출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승리의 세러머니가 아니라 무너진 가문의 재건과 새로운 희망을 알리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참석자들은 하나둘씩 기립박수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눈치를 보던 박수 소리가 점차 커지더니 이내 강당 전체를 뒤흔드는 천둥 같은 함성으로 변했습니다. 그것은 권력에 대한 아부가 아니라 늙은 역걸의 용기와 정의 구현에 대한 진심 어린 경의의 표현이었습니다. 윤명자 여사는 눈가에 맺힌 눈물을 닦지 않고 당당하게 고개를 들어 쏟아지는 박수갈채를 받았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난장판이 된 연회장을 빠져나오며 윤 여사는 10년 만에 처음으로 서울의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매연과 불빛에 가려 별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두 개의 별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옆에서 걷고 있는 지훈의 어깨를 감싸며 나지막이 물었습니다. 무섭지 않았니? 지훈은 고개를 저으며 할머니의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아니요, 할머니가 옆에 계셔서 하나도 안 무서웠어요. 그리고 저 사람 최태섭이 끌려갈 때 아빠랑 엄마가 하늘에서 웃고 있는 것 같았어요. 아이의 성숙한 대답에 윤 여사는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차량에 탑승하자 지우는 긴장이 풀렸는지 금세 꾸벅꾸벅 졸기 시작했습니다. 윤 여사는 잠든 지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가장 큰 산은 넘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무너진 회사를 다시 세우고 상처받은 아이들의 마음을 치유하는 더 긴 여정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는 지켜야 할 미래가 있었고 그 미래는 생각보다 훨씬 강인하게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차가 한강 다리를 건널 때 윤 여사는 김 집사에게 조용히 지시했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지환이 묘소에 가야겠다. 아이들을 정식으로 인사시켜야지. 김 집사는 백미러로 주인을 바라보며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도 옅은 물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기나긴 겨울이 끝나고 드디어 윤 씨 가문의 봄이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한편 구치소 독방에 수감된 최태섭은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주저앉아 멍하니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화려했던 제왕의 삶은 하룻밤의 꿈처럼 사라졌고 남은 것은 평생 씻을 수 없는 죄명과 고독뿐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오만함이 스스로를 파멸로 이끌었음을 인정하기 싫었지만 닫힌 철창문은 냉혹한 현실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윤명자의 체스판 위에서 그는 그저 잠시 날뛰던 말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밤이 깊어갔지만 북한산 별장의 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내일을 준비하는 분주함이 아니라 오랜만에 찾아온 안도감과 평화가 집안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윤 여사는 잠든 아이들의 방에 들어가 이불을 덮어주며 10년 전 아들을 보낼 때 하지 못했던 작별 인사를 마음속으로 건넸습니다. 잘 가거라, 내 아들. 이제 짐은 내려놓고 편히 쉬렴. 내 아이들은 이 어미가 목숨을 다해 지킬 테니. 계절이 바뀌어 북한산 자락에도 어느덧 완연한 봄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지난 겨울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천일그룹의
왕자의 나는 최태섭 전 회장의 무기징역 선고로 그 막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그에게 살인 교사, 횡령, 배임 등 적용 가능한 모든 혐의를 인정하여 법정 최고형을 선고했고 그의 수족 노릇을 했던 부패한 임원들과 공범들 역시 줄줄이 쇠고랑을 차고 차가운 감옥으로 향했습니다. 정의는 더디지만 반드시 온다는 윤명자 여사의 신념이 증명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윤명자 여사는 서재 창가에 서서 정원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앙상했던 가지에는 연초록 잎이 돋아나고 있었고 잿빛이었던 정원은 형형색색의 꽃들로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아름다운 변화는 그 정원 한가운데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웃음소리였습니다. 지훈과 지우는 강아지와 함께 잔디밭을 뛰어다니며 그 나이대 아이들다운 천진난만함을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굳게 닫혀있던 저택의 철문이 열리고 죽어있던 공간에 생명의 온기가 돌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녀는 책상으로 돌아와 결제 서류들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복귀 후 그녀가 가장 먼저 한 일은 그룹 내에 썩은 환부를 도려내는 대수술이었습니다. 최태섭이 심어놓은 비효율적인 계열사들을 정리하고 그가 횡령한 비자금을 환수하여 사내복지기금과 사회공헌재단에 기부했습니다. 여론은 탐욕스러운 재벌에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참된 기업인으로 돌아섰고 천일그룹의 주가는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며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윤 여사에게 있어 회사의 재건보다 더 중요한 과제는 바로 두 손자의 교육이었습니다. 그녀는 과거 아들을 너무 엄격하게만 키웠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그녀는 지훈에게 경영학 서적을 익히는 대신 매일 저녁 함께 체스를 두거나 정원을 산책하며 세상 살아가는 이치를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녀가 가르치고 싶은 것은 재무제표를 보는 법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얻고 책임을 지는 리더의 덕목이었습니다. 회장님,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김 집사가 들어와 정중하게 알렸습니다. 오늘은 10년 전 세상을 떠난 아들 윤지환의 기일이자 지훈과 지우가 부모님의 묘소를 처음으로 찾아가는 날이었습니다. 윤 여사는 서류를 덮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검은색 정장 대신 아들이 생전에 가장 좋아했던 짙은 남색 코트를 걸쳤습니다. 이제는 슬픔보다는 희망을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저택 앞에는 검은색 세단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말끔한 정장 차림의 지훈과 단정한 원피스를 입은 지우가 할머니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몇 달 사이 부쩍 키가 큰 지우는 제법 의젓한 태도로 차문을 열어주었습니다. 타세요, 할머니. 아이의 목소리에서 예전의 두려움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 단단한 눈빛은 이미 미래의 회장님다운 기품을 품고 있었습니다. 차는 도심을 빠져나와 한적한 교회의 추모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윤 여사는 상념에 잠겼습니다. 10년 전 아들의 장례를 치르던 날은 폭우가 쏟아졌었습니다. 하늘도 울고 땅도 울었던 그날 그녀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차창 밖으로 쏟아지는 햇살은 눈부시게 따사로웠습니다. 마치 하늘에 있는 아들이 며느리와 함께 웃으며 그들을 반겨주는 것만 같았습니다. 추모공원에 도착하자 세 사람은 미리 준비한 흰 국화꽃 다발을 들고 언덕을 올랐습니다. 잘 정돈된 잔디밭 위에 윤지환과 그의 아내 박미경의 묘비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비석에는 사랑하는 아들, 남편, 그리고 아버지, 여기 잠들다 라는 문구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윤 여사는 묘비 앞에 서서 떨리는 손으로 국화꽃을 내려놓았습니다. 지환아, 미경아, 어미가 왔다.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너무 늦게 와서 미안하다. 너희들이 목숨 걸고 지켜낸 보물들을 이제야 데리고 왔어. 그녀는 눈물을 참으려
입술을 깨물었지만 주름진 볼을 타고 흐르는 뜨거운 물기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회한의 눈물이 아니라 이제야 비로소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지훈과 지우가 할머니의 양옆으로 다가와 섰습니다. 지우는 엄마의 묘비 사진을 어루만지며 조용히 흐느꼈습니다. 엄마, 아빠, 우리 잘 지내요. 할머니가 우리를 구해주셨어요. 밥도 잘 먹고 학교도 다니고 이제 아무도 우리를 괴롭히지 않아요. 아이의 순수한 고백이 바람에 실려 묘비 주위를 맴돌았습니다. 지우는 울지 않았습니다. 그는 묘비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목에 걸고 있던 비취 목걸이를 꺼내어 손에 꽉 쥐었습니다. 그리고 아빠의 사진을 똑바로 바라보며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빠, 약속할게요. 제가 지우랑 할머니를 지킬게요. 아빠처럼 훌륭한 사람이 돼서 나쁜 사람들이 다시는 우리 가족을 건드리지 못하게 할게요. 두고 보세요. 윤 여사는 그런 손자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녀는 이 작은 아이의 등에서 거대한 산과 같은 듬직함을 느꼈습니다. 그래, 아빠도 다 듣고 계실 거야. 너희는 아빠의 자랑이자 이 할미의 긍지란다. 세 사람은 서로의 손을 맞잡고 한참 동안 묘비 앞을 지켰습니다. 봄바람이 그들의 머릿결을 부드럽게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묘소를 내려오는 길, 윤 여사는 문득 발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에 매 한 마리가 유유히 날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김 집사를 돌아보며 물었습니다. 김 서방, 자네는 은퇴하면 뭘 하고 싶나? 갑작스러운 질문에 김 집사는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저는 그저 회장님과 도련님, 아가씨 곁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족합니다. 윤 여사는 고개를 저으며 웃었습니다. 나는 이제 좀 쉬고 싶구나. 회사는 전문 경영인 체제로 돌리고 나는 이 아이들이 나무처럼 올곧게 자라도록 걸음이나 되어주려네. 지훈이가 성인이 되어 회사를 물려받을 때까지 내가 버팀목이 되어 주어야지. 그녀의 얼굴에는 지난 수십 년간 볼 수 없었던 편안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전쟁은 끝났고 이제는 평화로운 일상을 누릴 자격이 충분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택에서는 조촐한 파티가 열렸습니다. 거창한 샴페인이나 화려한 드레스는 없었지만 따뜻한 밥상과 웃음소리가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윤 여사는 지훈과 지우에게 옛날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아빠가 어렸을 때 얼마나 개구쟁이였는지, 엄마가 얼마나 현명하고 아름다운 사람이었는지. 아이들은 눈을 반짝이며 할머니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기억은 공유됨으로써 영원한 생명력을 얻는 법이었습니다. 밤이 깊어 아이들이 잠자리에 든 후 윤 여사는 홀로 서재에 남아 일기를 썼습니다. 가죽 표지가 낡아버린 일기장의 마지막 페이지를 펼치고 그녀는 만년필로 한자 한자 정성스럽게 적어 내려갔습니다. 폭풍우가 지나간 자리에 새싹이 돋아난다. 상처는 아물고 흉터는 훈장이 될 것이다. 나의 사랑하는 손자들아, 너희는 나의 과거이자 현재이며 다가올 모든 미래다. 이제 나는 두려움 없이 눈을 감을 수 있을 것 같다. 우리는 승리했고 사랑으로 다시 하나가 되었으니까. 윤 여사는 일기장을 덮고 안경을 벗어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창밖에는 보름달이 환하게 떠올라 세상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으며 거짓은 진실을 덮을 수 없다는 명백한 진리처럼 말입니다. 그녀는 의자에 깊숙이 몸을 기대고 눈을 감았습니다. 입가에는 옅은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태양은 어김없이 떠올랐습니다. 지훈과 지우는 등교 준비를 하며 현관에서 왁자지껄하게 떠들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다녀오겠습니다. 아이들의 힘찬 인사가 저택을 울렸습니다. 윤 여사는 현관까지 나와
아이들의 배웅을 받았습니다. 그래, 조심히 다녀오렴. 차 조심하고. 아이들이 탄 차가 멀어질 때까지 손을 흔드는 윤 여사의 모습은 더 이상 고독한 독재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평범하고 행복한,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강인한 할머니였습니다. 북한산 자락의 낡은 별장은 이제 전설 속의 성이 아니라 사랑과 희망이 숨쉬는 진정한 가정홈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나지만 그들의 삶은 계속될 것입니다. 지호는 지혜로운 리더로 성장하여 천일그룹을 세계적인 기업으로 키울 것이고, 지호는 따뜻한 마음으로 세상을 치유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윤명자 여사는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가문의 든든한 뿌리로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부상당한 쌍둥이를 품에 안고 오열하던 그날 밤의 비극은 이제 찬란한 내일을 위한 걸음이 되어 아름다운 꽃을 피워냈습니다.